쓰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네.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7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소개하고 까칠하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손희정의 문화비평. 오늘도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2년의 오늘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네, 한 해 동안 못다한 얘기가 많으셨을 텐데. 네,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진행자께서는 올해 보신 작품들 중에서 단 한 편의 영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뭐 꼽으시겠어요? 글쎄 저는 요즘에는 자꾸 그 OTT로 많이 보게 돼가지고 네. 오징어 게임이 올해였나? 아, 오징어 게임. 예, 아, 저는 드라마. 네.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저는 이제 한 해가 끝날 때마다 지극히 사적인 리스트를 작성을 하거든요. 재밌네요. 네, 그래서 한 해 동안 봤었던 뭐 영화나 드라마를 중심으로 좋았거나 싫었던 작품들을 좀 정리를 해보는데요. 제가 얼추 보니까 이제 올해 한 140편 정도를 봤더라고요. 야, 책으로 봐도 굉장히 많은 양인데.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뭐 고르고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아서. 네. 근데 이게 그냥 뭐 올해의 영화, 올해의 배우 이렇게 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네. 지루하니까요. 너무 상투적이네요. 네, 저 나름대로 이제 키워드를 만들어가지고 고르는데 뭐 올해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은 파워 오브 도그, 뭐 즐길만했던 비밀은 스파이물이었던 헌트, 안 궁금했던 비밀은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뭐 이런 것들 이제 꼽는 거죠. 이게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이 제가 좀 재미가 없었어가지고요. 뭐 이렇게 꼽는 건데 그렇게 올해 리스트를 작성하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이미 문화비평에서 소개를 해드렸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해드렸죠. 근데 또 이게 다 소개를 해드린 건 아니어서 오늘은 저의 지극히 사적인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근데 문화비평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했었던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뭐 어떤 작품들이 있을지를 좀 일단 소개를 해주시고 네. 하나씩 좀 뭐 들여다보든지 그래야겠죠. 뭐 뉴스브런치에 잘 어울리는 작품들로 제가 좀 꼽아봤는데요. 네. 올해 잊을 수 없는 얼굴. 그리고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얼굴. 올해 좀 더 주목받았어야 했던 액션. 아하. 그리고 올해의 고양이 사랑.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네. 올해의 잊을 수 없는 얼굴? 누굽니까? 마리아 슈라더가 연출한 네. 2020년 작품인 그녀가 말했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네. 지금 여전히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 캐리 멀리건의 얼굴이 올해 잊을 수 없는 얼굴입니다. 네. 캐리 멀리건 같은 경우는 2010년대 초에 뭐 네버 렛미고나 드라이브, 위대한 개츠비 이런 영화에서 주연을 맡으면서 맞아요. 예, 국내에서도 굉장히 팬이 있는 이런 배우인데요. 일단 영화에 대한 소개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녀가 말했다라는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작품인데 미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온 한 건의 기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가를 추적하는 작품입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이랬는데요. 하비 와인스틴은 수십 년간 성폭력 고발자들에게 합의금을 지불했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있었어요. 네, 기억나요. 청취자들께서도 아마 기억하시는 왜냐하면 분들이 이게 그 당시에 상당히 네. 큰 문제, 우리의 엄청난 미투가 파급. 있었을 무렵 아니었나요? 이게 그때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미투를 촉발시켰었던 거죠. 첫 예. 기사였는데요. 맞습니다. 예. 2017년 10월 5일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했던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의 엄청난 거물이죠. 그럼요. 하비 와인스틴의 성범죄와 성비위를 고발한 기사였었고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 안에 미투가 예. 촉발됐고 문학의 미투. 네, 세계적으로도 이제 파급력을 가졌고 그래서 또 한국에서도 이런 특히 직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발하는 목소리를 이 이후에 이제 미투라고 부르기 시작했었던 거죠. 근데 이 기사를 쓴 사람들이 누구냐면 조디 켄터와 메건 투이라는 두 명의 여성 기자들인데요. 네. 이 두 사람이 모두 직장에서의 성차별과 성폭력 이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문적으로 이 문제를 취재해온 취재해왔군요. 기자들이었고 헐리우드에서 당시 떠돌고 있던 와인스틴의 성범죄를 기사화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취재를 증거를 하는데 잡지 못하면 사실 취재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그게 네, 굉장히 쓸 수도 어려운 없고. 거죠. 그래서 켄터와 투이가 네. 인터뷰나 또 이 사람들이 쓴 책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라는 책이 있고 그걸 이제 영화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널리즘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특정성에서 나온다. 특정성. 그건 뭐냐면 이름, 날짜, 증거 그리고 패턴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와인스타인이 이랬대더라를 쓰는 게 아니라 와인스타인이 해온 일들의 패턴을 확인하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명백한 서류를 증거를. 비롯한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고 언제 일어났는지 날짜를 특정하고 맞아요. 이걸 제보한 사람들의 실명을 실어야 네. 이 기사가 비로소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라고 거죠. 생각하는 네. 기자들인 거죠. 그래서 두 기자가 5개월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이 사건을 꼼꼼하게 취재를 해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날짜, 증거, 패턴을 확보하는데 마지막까지 확보하지 못하는 게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제보자들이 일단은 와인스타인의 피해자가 된 다음에 와인스타인의 합의금을 제안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걸 하는 적었군요. 네, 기밀 유지 서약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름을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 하나 놓여 있고 또 하나는 그 기밀 유지 서약을 사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와인스타인이 너무 영향력이 세다 보니까 불이익을 당하죠. 불이익을 당할까 봐. 예. 그리고 뭐 실제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밝혔지만 가십거리로만 소비될 뿐 파급력을 가지지 못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제보자들의 실명을 이 기사에 어떻게? 실을 예. 수 있을 것인가가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제목이 그녀가 말했다잖아요. 네. She said인데요. 이 she said는 뭐의 준말이냐면 she said yes. 그녀가 내 이름을 실어도 좋다고 말했다. 의 준말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용기를 내는 또 피해자들의 그러니까 결국 역사를 바꾸는 건 피해자의 목소리였다. She said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굉장히 상징적이네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특히 이 영화에 애슐리 저드 굉장히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죠. 애슐리 저드가 본인 역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와인스타인의 야, 이건 또 하나 다른 용기네요. 성폭력 문제를 실명으로 처음으로 고발한 사람이 애슐리 저드였고요. 애슐리 저드의 사례로 사실 이 기사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슐리 저드가 자기의 이름을 밝힐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이런 장면들도 나오는데요. 사실 그쵸. 엄청난 용기를 함께 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야, 어떻길래 그러면은 잊을 수 없는 얼굴이 된 것일까? 캐리 멀리건이요. 네. 그러니까 캐리 멀리건이 이 영화에서 맡은 역할은 메건 투히라는 기자인데요. 기자군요. 이 투히 같은 경우는 실제로 트럼프의 성비위를 고발하는 기사를 썼었어요. 2016년 대선 당시에. 예. 그래서 이제 실명 제보자를 가지고 기사를 썼고 썼어요. 예. 이게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이런 식의 여성 혐오라든가 소수자 혐오를 자기 자원으로 삼는 맞아요. 대통령 후보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사가 힘을 못 아무런 썼군요. 힘을 못 쓰고 그냥 대통령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거기에 굉장히 이제 큰 충격을 받은 투이가 심지어 이제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산후우울증이랑 이 좌절감이 겹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출산 휴가를 마치고 다시 뉴욕타임즈로 돌아와서 와인스타인의 기사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메건 투이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실명을 밝혔기 때문에 이 제보자가 당한 여러 가지 또 불이익들. 사회적인 불이익과 조리돌림 같은 것들도 자기 책임처럼 느껴지고 와인스타인 건을 밝힌다고 해서 사회가 변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언론인들한테 사실은 제일 두려운 게 그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것 과연 같아요. 변화할 수 있을 근데 그렇다고 것인가. 해서 밝히지 않을 수도 없는 그래서 사실 이 캐리 멀리건의 얼굴이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어떤 부드러움 안에서도 강단이 있고 나약하게 계속 흔들리지만 참 의지를 인간적이군요. 가질 수밖에 없고 불안하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굉장히 이중적인 얼굴을 캐리 멀리건이 너무 잘 표현하고요. 사실 이제 캐리 멀리건 같은 경우에는 2016
2010년에 네. 서프라제트라고 하는 영화와 2021년에 프로미싱 영 우먼이라고 하는 두 편의 영화에도 출연을 했었는데 이게 그런 세계와 싸우는 어떤 페미니스트의 얼굴, 불안하지만 의지를 가진 얼굴을 계속 보여줘온 배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네요. 사실 우리 인간이 항상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맞서 나가느냐, 그 안에서 극복해 나가는 개인의 노력으로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참 정말 궁금해지는데.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좀 다른 영화들도 좀 있거든요. 네. 이 영화들도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요. 서프라제트는 20세기 초 영국에서 펼쳐졌던 여성 참정권 운동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요. 네. 프로미싱 영 우먼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에서 각본상을 받기도 했던 작품인데 한국어로 번역을 좀 하자면 전도 유망한 여성 청년 이라는 이제 의미로 아마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의대에서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는데 전도 유망한 남성 청년의 미래를 망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을 학교에서 묻어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피해자는 누구였냐면 의사가 될 수도 있었던 전도 유망한 여성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피해자 결국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피해자의 친구인 마찬가지로 전도 유망했었던 캐리 멀리건이 이제 복수를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 유망한 청년의 미래를 망칠 수 없다라고 하는 가부장제적인 상상력이 어떻게 여성들을 계속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가를 지적하면서 굉장히 또 당시에도 주목을 받았었던 작품인 거죠. 그래서 이 세 작품을 놓고 보면 멀리건의 얼굴이 보여주는 어떤 뭔가 느낌이 있는가 본데 느낌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 보죠. 올해 잊을 수 없는 얼굴 배우 캐리 멀리건 얘기를 저희가 해봤고 두 번째 작품 올해 좀 더 주목받았어야 했던 액션이라고 그러셨는데 뭔가 이건 좀 안타까운 제목이에요. 너무 코로나 한가운데에서 개봉하면서 사실 대중적으로 많이 주목을 못 받았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올해 굉장히 좋아했었던 영화입니다. 박대민 감독 연출, 박소담 배우 주연의 특송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박소담이 운전대를 잡고 세련되게 질주한다입니다. 사실 세계 영화사 자체가 운전하는 여자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남자에 비해서 여자는 차를 잘 다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운전도 못하고 차에 관심도 없다는 어떤 편견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 영화가 남자의 활동성과 운동성은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 여자들은 어떤 공간에 갇혀 있거나 조용히 사부작 움직인다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계속 재생산해오는 과정 안에서 남자에게는 차를 계속 주는데 여자한테는 운전대를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18년, 2019년 한국에서 개봉한 국내 영화 40편을 분석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남성 캐릭터가 자동차와 함께 등장하는 비율이 여성 캐릭터의 2배였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굉장한 쾌감을 주기도 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운전대를 잡을 뿐만이 아니라 운전 천재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운전을 잘하고 박대민 감독의 뭐랄까 특화된 부분이라고 하면 뭐냐면 그 추격신을 디자인하고 연출하는 데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뭐 사람이 뛰면서 추격하는 장면도 되게 잘 만들고 이번에 카체이싱 장면 같은 경우는 한국 영화에서 못 봤던 수준의 카체이싱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액션 영화 한 편 즐기고 싶다 하시면 특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성이 운전하는 모습을 영화에서 많이 볼 수는 없다. 정말 기억해보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델마 루이스 이런 영화를 보면은 좀 쾌감이 느껴진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델마 루이스 같은 경우엔 1990년 작품인데요. 너무 시대를 앞섰나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1980년대부터 시나리오가 헐리우드에 돌았었는데 헐리우드 제작자들이 여자 둘이 차에 타고 있는 거 누가 보냐 이러면서 이제 안 만들다가 리들리 스콧이라는 아주 걸출한 감독이 이제 이 작품을 시나리오를 가지고 델마 루이스를 만들었고 그래서 여자가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미국 사회에서 논쟁을 촉발시켜서 타임지 커버까지 장식했던 작품이었거든요. 참 시대를 앞서갔던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지 운전하는 여자에 대한 영화고 액션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네. 지금 그 특송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돈만 된다면 뭐든지 배송하는 운전 천재 은하가 한 남자아이를 배송하게 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사실 서사는 굉장히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러네요. 새로울 것이 없지만 액션이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고요. 뭐 박대민 감독의 특화된 부분이 카체이징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굉장히 쿨한 캐릭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심파라는 게 없는 작품을 만드는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은하 자체가 너무너무 쿨한 캐릭터인데 심지어 박소담 배우의 얼굴과 그게 만나니까 그런 느낌이 강해지는군요. 네, 영화 자체가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제가 좀 재미있었던 건 여성이 액션을 할 때 여성에게 특화된 어떤 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남성들과 같은 액션을 한다를 방점을 찍는 액션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특송 같은 경우는 어떤 섬세한 액션을 보여주면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어떤 액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어서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뭐 물건을 이용한다든지 반동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의 액션 디자인도 꽤 재미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작품으로 이제 가봐야 될 텐데 네. 올해의 고양이 키워드라고 했는데 고양이가 키워드였는데 네. 이 카테고리에 두 편의 작품을 놓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하나는 정재은 감독의 고양이들의 아파트였고 다른 한 편이 루이스 웨인 사랑을 그린 고양이 화가였는데 한 편은 국내작, 한 편은 해외작이네요. 네, 근데 이제 고양이들의 아파트는 저희가 문화비평에서 소개를 했어요. 드려서 맞아요. 이제 올해의 고양이 사랑이라고 키워드를 좀 바꾸면서 루이스 웨인이란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이름이 왜 낯설지가 않죠? 굉장히 유명한 네. 화가이고요. 20세기 초 영국에서 활동한 실존 화가인데요. 의인화한 고양이 그림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양이가 20세기 초까지는 영국에서 별로 사랑받지 않는 동물이었다고 하는데요. 루이스 웨인의 작품 활동과 함께 그리고 그가 사랑을 받으면서 영국의 애묘인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의 고양이는 루이스 웨인 전과 루이스 웨인 후로 바뀐 인생이 나뉜다. 걔네 인생이 달라졌다. 뭐 묘생이 이렇게 달라졌다.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루이스 웨인의 삶을 다룬 전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웨인 같은 경우에는 1860년대 귀족 가문의 맏아들로 태어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5명의 누나들과 어머니의 생계를 혼자 다 책임져야 됐었고 사파가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 생계를 그렇군요. 책임졌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말년에 이제 조현병을 앓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고양이가 점점 후기 작업으로 갈수록 색깔이 엄청나게 화려해지고 그 모양이 약간 파괴되는 또 우주 고양이 같은 이미지 같은 것들로 바뀌거든요.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말년에 정신병원에서 투병을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요. 예. 근데 당시에는 그래서 루이스 웨인이 조현병이 심화되면서 그림도 이렇게 바뀌어갔다라는 식으로 평가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조현병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자폐 스펙트럼 중에서도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굉장히 이제 능력이 출중한 어떤 이제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평가하고 실제로 그림이 그렇게 화려해지고 모양이 바뀌는 건 조현병 때문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스킬이 더 뛰어나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미술사가들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루이스 웨인의 어떤 숨겨진 면모 같은 것들을 영화가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영화에서 데이비드 컴버배치가 루이스 웨인을 연기해요. 셜록이라든가 닥터 스트레인지로 정말 기가 막힌 배우이고요. 너무 다른 모습들을 다 보여주니까. 특히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컴버배치가 없다면 전기 영화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실존 인물의 특징이라고 하는 걸 대단한 연구를 자기의 하는 것을 모양이네요. 만들어내면서 이제 포착하는 배우인데 루이스 웨인의 그 어떤 불안한 얼굴, 그 천재성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또
그려내면서 12월 31일의 영화는 루이스 예, 웨인을 웨인의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영화 이제 3편을 봤고 저희 이제 1분 정도 남아 있는데 네. 며칠 전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난쏘공의 조세희 작가 별세 소식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음악을 한 곡 준비를 해왔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패닉의 그 어릿광대의 새 아들들에 대하여라는 노래고요. 이적 씨가 난쏘공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노래다라고 이제 밝혔었던 작업입니다. 12월 25일에 돌아가셨는데 맞아요. 어쩐지 선생님께 꽤 어울리는 날짜였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워낙에 이 세계에 들리지 않았던 소수자의 목소리를 작품으로 만드는 것으로 일찍이. 예, 유명하시기도 하고 큰 족적을 남기셨던 분이어서 그냥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쉬워서 마지막 곡으로 좀 골라보았습니다. 네, 올해 소개하지 못했던 아쉬웠던 영화 3편과 함께 음악 한 곡도 저희 같이 소개해 주셨어요. 손희정의 문화비평, 손희정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2월 28일 수요일 순서 같이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 둘씩 심어